그 히로세 타다시의 SF 소설 마이너스 제로라는 자료를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 네, 워낙 깊이가 있는 작품이니까요. 읽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그 1945년 5월이라는 도쿄 대공습이 한창이던 시점 말이에요. 거기에 던져진 14살 소년 하마다 토시오의 시선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 야마노테 대공습의 생지옥 한복판이었잖아요. 보통 역사적인 큰 사건을 다루면 거시적인 비극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거창한 시대의 비극이 아니라 소년의 당장 굶주린 위장이나 짓눌린 발가락 같은 아주 미시적인 감각기관을 렌즈로 들이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감각기관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는 거죠. 네, 그 렌즈 중에서도 저한테 가장 끔찍하게 다가온 첫 번째 고통이 바로 기아였어요. 굶주림이요. 아, 10살이면 사실 뒤돌아서면 배가 고플 나이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인데. 맞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배불리 먹어본 기억 자체가 없어요. 그 비정상적인 현실을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네, 당시에 국가의 배급 제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으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일주일치 주식이라고 나오는 게 무슨 끓는 물에 녹여 먹는 건조 옥수수 가루 한 줌이 전부더라고요. 도대체 몸이 이걸 어떻게 견디는 건가 싶었어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제로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인체는 일종의 비상 셧다운 모드에 돌입합니다. 비상 셧다운이요? 에너지를 아끼려고요? 바로 수면을 식사의 대체제로 쓰는 거죠. 수면을요? 배가 고파서 지쳐 잠드는 게 아니라 억지로 잠을 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면 위장이 비어있다는 그 날카로운 통증을 실시간으로 감당해야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깨어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그래서 잠에 빠지면 통증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깨어있을 때 소모되는 아주 적은 양의 칼로리마저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수면이 뇌가 선택한 가장 슬픈 방어 기제였네요.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던 시대에 누구 허락도 필요 없는 유일한 사치가 잠이었다는 게 참. 네, 생존 본능만 남은 슬픈 사치였죠. 그런데 그 굶주림이 만든 나비 효과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작은 구두 묘사를 읽을 때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 토시오의 어머니가 신발을 농가에 가져가는 그 장면이군요. 맞아요. 평소에 아들이 아주 편하게 신던 치크로와가 있었잖아요. 발에 잘 맞게 길들여진 캔버스와요. 그걸 고구마랑 바꿔버리죠. 네, 아들의 유일한 안락함을 당장의 탄수화물과 맞바꾼 겁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사이즈가 한 치수나 작은 딱딱한 통가죽 편상화를 신으라고 주잖아요. 토시오가 그 구두에 발을 억지로 밀어넣을 때마다 새끼발가락이 무참히 짓눌리고, 걸을 때마다 뇌천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왔다고 묘사되어 있죠. 네, 그 통증을 참으면서 잿더미가 된 거리를 걷는데 저는 처음에 이 구두가 전쟁이나 군국주의라는 폭력적인 시스템을 상징하는 완벽한 은유라고 생각했어요. 아, 부드러운 소년의 발을 융통성 없는 딱딱한 틀에 우겨 넣는다는 점에서요. 그 부드럽고 한창 자라야 할 젊은 육체와 정신을 아주 폭력적이고 아픈 시스템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대한 상징이 아닐까 했죠. 그런 거시적인 은유로 보는 것도 물론 타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봤거든요. 다르게 보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 구두의 고통을 거창한 이데올로기나 시스템의 상징으로 포장해버리면 오히려 그 상황이 가진 진짜 폭력성을 놓치게 될 위험이 있달까요? 아, 진짜 폭력성이요? 네, 시스템 문제 이전에 이건 인간의 존엄성이 한 줌의 칼로리 앞에서 완전히 굴복해버린 아주 원초적이고 생물학적인 비극이거든요. 아, 단순히 먹는 문제에 존엄성이 굴복한 결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들의 발가락이 으스러질 걸 몰라서 그 편상화를 줬겠습니까? 신발의 고통보다 당장 위장에 들어갈 덩이줄기 식물의 칼로리가 압도적으로 절박했던 거죠. 이데올로기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가장 짐승에 가까운 생존 상태였네요. 맞습니다. 아들의 신체적 고통을 담보로 하루치 생명을 연장해야만 했던 그 지독한 결핍의 물리적 증거가 바로 그 가죽 구두인 셈이죠. 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관념적으로만 접근했던 것 같네요. 이데올로기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나니까 살기 위해 아들의 발을 망가뜨려야 했던 그 참담함이 훨씬 더 뼈저리게 와닿아요. 네, 걷다가 신발에 작은 돌멩이만 하나 들어가도 불편한데 뼈가 짓눌리는 고통을 참으며 타버린 도시를 걸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이 자료 구성이 진짜 천재적이라고 느낀 게요. 이렇게 완전히 결핍에 망가진 감각이 전혀 다른 세계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네네, 이야기가 극한의 기아 상태인 1945년에서 18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죠. 맞아요. 고도 경제 성장기 한복판인 1963년 쇼와 38년의 도쿄로 무대를 확 옮기니까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시간 도약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들이 약간 거칠고 지지직거리는 흑백 무성 영화 속에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사운드가 터지는 아이맥스 영화관의 뷰페 한가운데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아이맥스 뷰페라니. 결핍만 알던 감각기관이 갑자기 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칼로리와 정보량의 해일에 그냥 익사해버리는 느낌이랄까요? 1963년 거리에는 콘비프나 치즈, 온갖 음식들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극단적인 감각의 단절 그리고 충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바로 이자와 케이코의 반응입니다. 1945년 세계에서 1963년으로 넘어온 여성이죠. 네,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마시고 뱉어내는 첫 마디 기억나시나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셀룰로이드 같은 맛이 난다고 하죠. 저는 솔직히 여기서 진짜 혼란스러웠거든요. 콜라가 건강에 나쁠지는 몰라도 어쨌든 설탕이랑 탄산수잖아요. 그 달콤함을 왜 플라스틱, 그러니까 셀룰로이드 맛이라고 했을까요? 미각세포가 고장난 건 아닐까 생각하셨군요. 네네. 화학물질 맛으로 느낀다는 게 미각이 완전히 망가진 건가 싶었어요. 고장났다기보다는 애초에 미각이 세상을 해석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패러다임이 다르다고요? 먹어본 음식의 종류가 달라서요? 네, 고구마나 잡곡같이 자연에서 유래한 슴슴한 탄수화물, 그것도 아주 제한된 양에만 최적화된 생존 본능의 미각이었잖아요. 그렇겠네요. 자극적인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미각에게 콜라가 가진 폭력적일 만큼 강렬한 탄산과 아주 고도로 정제된 인공적인 단맛은 도저히 음식이라는 범주로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뇌가 그걸 영양분이나 음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예 튕겨내 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녀의 뇌와 혀는 콜라의 극단적인 자극을 화학적으로 합성된 불순물, 다시 말해 탁구공이나 낡은 필름을 만드는 재료인 셀룰로이드의 노이즈로 감지한 거죠. 노이즈로 감지했다는 말이 진짜 소름 돋네요. 음식이 풍요로운 시대의 미각과 철저한 기아 속에서 진화한 그녀의 미각이 완전히 다른 언어로 쓰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 생물학적인 충격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한 훌륭한 대목이죠. 혀끝에 닿는 미각조차도 시대의 결핍을 고스란히 기억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의 과부하가 비단 입안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변화도 정말 엄청났죠. 네, 거의 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강렬한 변화였죠. 1945년의 시각적인 풍경은 그야말로 색채가 멸종된 세계였거든요. 남자들은 다들 칙칙한 카키색 국민복만 입고 다니고, 여자들은 흙먼지 색깔의 몸빼바지를 입고 다녔고요. 네네, 사치는 적이다 이런 서술퍼런 구호가 지배하던 시대니까요. 밝은색 옷을 입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범죄로 취급받았잖아요. 모든 시민이 똑같은 칙칙한 보호색 속에 자신을 꽁꽁 숨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지옥이었죠. 무채색의 세계요. 그런데 갑자기 1963년으로 훌쩍 넘어오면 이건 시각세포가 폭격을 맞는 수준이잖아요. 햇빛 받아서 반짝이는 은빛 알루미늄 전철에,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여성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지나가는데 그녀가 입고 있던 아주 강렬한 붉은색 블라우스. 네, 망막을 태워버릴 듯한 그 강렬한 빨간색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빨간색이 단순히 섬유 산업이 발전했다거나 패션이 유행한다는 그런 건조한 지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18년 동안이나 억압받고 짓눌려 있던 인간의 존재감, 그 폭발적인 생명력이나 자유를 향한 갈망이 하나의 색채로 뭉쳐져서 확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나는 살아있다. 내게는 나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걸 눈에 보이는 색깔로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는 시각적인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색채의 범람이라는 건 결국 자유의 가시화거든요. 칙칙한 국가주의 제복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자신의 욕망과 에너지를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게 된 시대인 거죠. 그 1945년의 14살 소년에게 그 붉은색은 상상조차 못했던 살아 숨쉬는 자유 그 자체였겠어요. 네, 기적 같은 색채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감각이 결핍에서 풍요로 넘어올 때 이렇게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면요,
애초에 그들을 그토록 지독한 결핍으로 몰아넣었던 순간의 감각은 어땠을까 궁금해지잖아요. 아, 1945년 도쿄 대공습 당시의 감각 말씀이시군요. 네, 이게 오늘 대화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공습 당시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의 소리 묘사를 보고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듣는 고막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나 날카로운 마찰음이 아니었죠? 네네, 전혀 달랐어요. 당시 미군 B-29 폭격기가 투하한 게 거대한 고성능 폭약이 아니었잖아요. 소위탄이었죠. 수많은 작은 폭탄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폭탄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목조 가옥이랑 종이로 지어진 일본의 도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불태우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무기였어요. 그 폭탄이 상공에서 수십 개의 자탄으로 흩어지며 떨어질 때 그 방향을 안정시키려고 길다란 천 리본이 달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낙하산을 펴듯이 바람을 안고 천이 펄럭이면서 떨어지는 구조였죠. 바로 그 천 리본들이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 자료에서는 그걸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마치 죽도가 맞부딪히는 듯한 혹은 마른 잎사귀가 스치는 듯한 파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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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조하고 불길한 소리. 파삽 파삽 파삽. 네, 아주 건조한 소리죠. 사람을 갈기갈기 찢는 포탄 소리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가 흩뿌려지거나 새떼가 밤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 조용한 소리였다는 게 저를 너무 무섭게 만들었어요. 역설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내는 소리가 너무 작고 건조하다는 데서 오는 아주 서늘한 공포거든요. 그 기괴하게 평화로운 파사파 소리 뒤에 도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든 지옥불이 뒤따랐으니까요. 맞아요. 그 간극이 주는 공포가 정말 압도적이죠. 그런데 그 끔찍한 소리와 함께 14살 소년의 뇌리에 박힌 또 다른 감각의 역전이 있잖아요. 바로 빛이요. 아, 네. 빛의 의미가 이 두 시대 사이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뒤바뀌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945년 밤하늘의 빛은 그야말로 죽음의 사자 그 자체였잖아요. 폭격기 눈에 안 띄려고 집집마다 검은 천으로 창문 가리고 등화 관제를 했고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면서 적기를 찾으려고 교차하던 탐조 등의 날카로운 불빛, 그리고 그 끝에서 집을 집어삼키며 타오르던 붉은 화염이 있었죠. 네, 그 시절의 빛은 살아있는 모든 걸 재로 만들어버리는 죽음과 완전히 같은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1963년 고도 경제성장기의 도쿄 밤은 어땠을까요? 그곳의 빛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죠. 밤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반겨주는 레스토랑의 네온 사인, 또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비춰주는 나트륨 램프 불빛들. 그리고 과거에 수많은 탐조든이 죽음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하늘 한가운데에 이제는 평화의 상징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도쿄타워의 불빛이 빛나고 있죠. 빛이 죽음을 예고하는 징조에서 생명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보증수표로 완전히 180도 뒤집힌 거네요. 저는 여기서 약간 경외감 같은 걸 느꼈어요. 경외감이요? 아,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사실은 엄청난 변화라는 뜻인가요? 네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질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어둠 속에 숨을 필요도 없이 그냥 환하게 밝혀진 밤거리를 두 발로 자유롭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루하고 당연하게 느끼는 이 안전한 풍경이 14살 소년의 눈에는 도대체 어떤 기적으로 보였을까요? 그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보다도 훨씬 압도적이고 눈물겨운 마법이었겠죠.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이 안전한 빛과 소리의 감각들이 사실 얼마나 아슬아슬한 우연과 기적 위에 서 있는지 이 자료가 정말 조용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찔러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각의 층위들을 하나씩 벗겨내다 보면 역사라는 게 단지 교과서에 적힌 연표나 정치적 사건들의 건조한 기록이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니까요. 아, 정말 그렇네요. 역사란 결국 달고 다른 14살 소년의 여린 감각기를 통해 직접 통과해낸 뼈저리게 생생하고 물리적인 통각, 미각, 시각의 원초적인 기억들의 집합체인 거잖아요. 네,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조여오던 가죽 구두의 통증이나 처음 입술에 닿았던 콜라의 낯선 플라스틱 맛, 허공을 가르며 조용히 떨어지던 파사파타는 폭탄 소리까지 전부 다요. 결국 평화나 풍요라는 건 무슨 거창한 이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아무런 고통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은 채로 온전히 숨 쉴 수 있다는 것. 네, 고통이 부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기적들이 매 초마다 아주 고요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네요.